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회계 및 세무 관련 자격증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김성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 학생들하고 만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격증이나 이렇게 뭐 취득을 해서 뭐 좋은 곳에 취직을 하거나 또는 이제 공인회계사가 되는 그러한 학생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강의를 소개시켜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취업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 뭐 청년 실업이다 또 기업에서도 이제 신입을 많이 줄이고 뭐 경력직을 많이 선호한다 이러한 뉴스들이나 이러한 뭐 보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또 취업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특히 회계나 세무 전공 같은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 뭐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는 그러한 직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격증을 많이 이제 따고 취득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스펙이나 강점을 늘려나가신다면은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회계 및 세무 관련되는 자격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회계나 세무 관련 자격증에는 이제 크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국가 전문 자격증이 있어요. 국가 전문 자격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어떠한 의무를 또는 어떠한 권리를 이러한 업무를 하도록 부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전문 자격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회계나 세무 쪽에서 가장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자격증으로 손꼽히는 단순히 우리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은 금융감독원에서 주관을 하는 자격증으로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무사 자격증인데요. 이 세무사 자격증 역시 공인회계사와 마찬가지로 국가 전문 자격증으로서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독점적으로 권리를 부여해준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무사 역시 공인회계사와 거의 동일한 사회적 위상을 가지고 있고 이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해서 시험을 출제하고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에 준하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 준하게 미국에서 공인회계사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연방 정부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러한 공인회계사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미국 공인회계사는 AICPA라고 하는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인정받는 회계나 세무 분야에서 가장 인정받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엄청난 공부량과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 외에 국가 공인 또는 이제 국가 기술 자격증이 있어요. 이러한 자격증은 뭐 특별히 이런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이런 업무에 대한 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격을 국가가 공인해준다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 관련 국가공인, 국가기술 자격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듯이 이제 첫 번째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전산세무라는 자격증, 그리고 전산회계, 그리고 세무회계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산세무와 전산회계는 말 그대로 이제 세무 업무나 회계 처리를 전산으로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인정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겠고요. 또 이제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세무회계의 이러한 이 정도의 이론적인 지식과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물론 위에 있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와는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세무회계나 이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세법이나 세무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중에서 FAT 1급, 2급, 그리고 TAT 1급, 2급 자격증이 있어요. 이 AT라는 의미는 이제 어카운팅 테크니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회계를 전산이나 컴퓨터를 다루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인증을 해주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전산세무와 전산회계와 대응되는 사실상 유사한 그러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험 범위나 배우는 범위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라는 거 일단은 알고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회계법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규모의 가장 큰 회계법인이 있어요. 가장 큰 회계법인이 있고 이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회계법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민간 회사에서 주관하는 재경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회계관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재경관리사나 회계관리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전산의 개념보다는 이론적인 지식을 공인해준다라는 의미로서 의미가 있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라는 곳에서 ERP 정보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 ERP라고 하면은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처리를 인사나 회계 또는 생산 물류 이러한 여러 관리들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이제 통합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ERP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 이 ERP 정보관리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회계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국생산성본부가 인증을 해서 이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산회계운용사라고 해서 역시 이제 전산회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격증이고 이는 이제 대한상공회의소라고 해서 상인과 공인들이 이제 공업하는 공업인들이 이제 연합해서 만든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제 경제인 단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전산회계운용사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이 자격증은 앞에 있는 자격증과 다르게 앞에 있는 자격증들은 이제 국가 공인이에요. 공인. 그래서 이러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 이러한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증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해준다라는 것인데 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전산회계운용사 같은 경우는 국가 기술 자격증이라고 해서 이러한 기술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증을 해주는 조금 독특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회계 관련 민간 인증 자격증이 있어요. 이 민간 인증은 국가가 인증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이 인증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기업회계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제 세무회계와 다르게 이 세무회계는 세법이나 세무회계, 법인세, 뭐 소득세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인데, 이 기업회계는 그것이 아니라 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보고를 재무제표를 보고한다든지 또는 이제 원가 회계를 할 줄 안다든지 이러한 이제 회계 관련 지식에 전문성이 있다,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돼서 보면은 이제 한국 CFO 협회라고 있어요. 이 CFO 협회는 이제 재무관리, 이제 좀 재무에 대한 좀 전반적인 회계보다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협회인데, 이곳에서 이제 독특하게 IFRS 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IFRS는 우리가 상장사 또는 이제 상장사나 대기업, 좀 큰 규모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회계 기준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GAAP이라고 하는 GAAP라고 하는 회계 기준을 사용했는데, 이제 2011년부터 시작해서 IFRS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루어가는 그런 대기업들이나 주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IFRS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IFRS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계 기준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IFRS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라고 한국 CF협회에서 인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IFRS 관리사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이 재무관리사라고 해서 좀 금융과 관련된 자격증인데, 이 역시도 우리 이제 회계나 세무 관련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무관리사까지 한번 포함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반드시 뭐 회계에 전문된 자격증이 아니라 이 회계학이나 세무학이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자격증이나 다른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회계 관련 국가 전문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국가에서 이렇게 전문 자격증을 부여해 주는 것은 굉장히 독점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 자격증을 부여를 하면은 이 업무를 이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전문적인 어떤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회계 쪽에서 가장 최고의 자격증이라고 손꼽히는 것이 바로 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입니다. 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은 단순히 회계뿐만이 아니라 경영, 그리고 경제 분야 전체에서 봐도 이 공인회계사만큼 가장 인정받는 자격증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파워가 있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인회계사 자격증의 주관은 금융감독원이죠. 이 금융감독원이 하는 역할은 우리 경제나 이제 금융이나 기업의 어떤 회계나 재무제표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 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는지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제재하고 또 처벌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죠. 그 국가기관에서 주관하고 이 국가기관에서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공인회계사에게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느냐 보면은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 설립 등에 관한 회계 처리, 그리고 두 번째 세무 대리, 그리고 세 번째 1호, 2호에 부대되는 업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계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감사는 무엇이냐? 이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계 기준에 맞게, 그러니까 법에 맞게, 규칙에 맞게 잘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인증해주는 작업까지가 회계 감사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 회계 전문가, 회계의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게 잘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인증을 해주는 거죠. 일종의 보험 업무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계감사 업무고요. 그리고 회계감사에 대한 인증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영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영진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기업에서 내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러면은 이제 공인회계사가 투입이 돼서 원가 쪽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뭐 재무회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뭐 내부 통제, 뭐 직원들이나 이제 회계 관련 업무 프로세스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라고 진단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무분석가라고 하죠.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직업에서도 이 공인회계사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재무제표나 여러 상태들을 보고 이 기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 또는 쇠퇴할 기업이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요약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업무를 하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업무들이 이제 회계 감사와 경영 진단하는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세무 관련 업무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무사의 업무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조세 대리나 뭐 신고 업무나 등등등 이제 세무와 관련된 업무 역시 이 공인회계사의 업무 범위에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무사를 써야 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 공인회계사 업무 안에 기본적으로 세무사의 업무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죠. 공인회계사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컨설팅 업무라고 해서 이 기업의 어떤 경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업무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회계 법인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무고 그 회계 법인에서 근무하는 주된 전문가가 바로 이 공인회계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인회계사의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공인회계사는 기본적으로 국적, 학력, 연령 또는 경력에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무엇이냐? 학점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계 및 세무학 12학점 이상 그리고 경영학 9학점 이상 그리고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최소한 이 정도는 수료를 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뭐 4년제 대학교를 나올 필요 없이 뭐 학점 이수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인회계사 응시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이 되겠고요. 2차 시험이 있어요. 공인회계사는 기본적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는데 이 2차 시험의 응시 자격자는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작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그리고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6조 1항에 해당자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강의 경력이 뭐 5년이 뭐 몇 년을 초과한 또는 어디 뭐 국가기관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한 뭐 이런 이제 세부적인 그러한 경력자라고 해서 인정해주는 1차 시험 합격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조건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2차 시험 응시자는 누구? 당해년도 그리고 직전 연도 1차 시험 합격자가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1차 시험을 합격하면 올해와
내년까지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차 시험에는 그럼 어떤 과목들이 있느냐 보면은 크게 6가지 과목이 있죠. 첫 번째 경영학, 그리고 두 번째 경제학 원론, 그리고 세 번째 상법, 네 번째 세법 개론, 그리고 다섯 번째 회계학,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영어 과목이 있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과목은 현재 시험을 보지 않고 토플이나 토익과 같은 그러한 대체 시험의 자격증을 통해서 그냥 인정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1차 시험에서 정식적으로 응시하는 과목은 크게 5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교시에는 뭐 경영학, 경제학, 원론 이렇게 보고 2교시에는 상법과 세법 개론, 이제 법과 관련된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3교시에는 회계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학부 과정에서 배웠던 그 회계학에 대한 이제 심화 이론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총 배점은 각각의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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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회계학은 150점을 부여해서 550점이 총점이 되는 것이죠. 550점이 총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합격 기준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1차 시험 응시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리고 그 해에 필요한 인원만큼 어느 정도에서 이제 커트를 한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만 합격시킨다. 이 정도는 합격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그 해에 필요한 인원까지만큼만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좋겠죠. 반드시 높을수록 좋은데 근데 그에서도 또 기준이 있다.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각 과목에서 40% 이상 점수는 받아야 돼요. 40% 이상. 그래서 배점이 최소한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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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60점. 이 점수는 최소한 넘어줘야 이제 이 점수가 이제 아래로 넘어간다면 이제 과락 기준이 돼요. 과락. 그래서 한 과목이라도 과락을 하게 되면 1차 시험은 그냥 못 본 것으로 된다. 그냥 아예 합격이 되지 않는 거죠. 불합격 처리가 된다는 거죠. 과락 기준이 있고 그리고 총점 기준도 있어요. 총점 기준은 60%라고 해서 330점은 최소한 받아야 된다. 330점이 넘어가면 이제 합격 기준에 들어오는 거고 330점을 넘지 못하면 애초에 그냥 합격을 못한다. 불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수, 이 과락 점수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한두 과목을 아예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어느 정도 40점은 맞을 정도의 수준만큼은 공부를 해서 공부 일정을 짜고 여러분들의 그 학업 계획을 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봤듯이 공인회계사 시험은 영어 시험이 있다 그랬죠? 영어 시험이 있는데 영어는 대체를 한다. 자격증으로 대체를 한다. 그래서 뭐 토플, 토익, 탭스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뭐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이제 토익을 가지고 보통 대체를 하곤 해요. 왜냐면 다른 시험들은 토익보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토익 점수 700점을 받아서 그 토익 점수 700점에 대한 인증서를 그냥 제출하기만 하면 영어 시험은 자동으로 합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제 2차 시험이 있어요. 2차 시험. 그래서 1차 시험을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었죠. 앞에서 봤던 1차 시험은 전부 다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인데 이 2차 시험은 전부 다 주관식 서술형 문제예요. 주관식 서술형 문제이고
플러스 2차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 과목에 대해서 몇 퍼센트 점수, 일정 기준의 점수만 넘기면 그 과목은 합격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5과목을 전부 다 합격해야 드디어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있어서 합격 기준은 얼마냐? 바로 60점이에요. 모두 다 60점이다. 이 60점을 넘겨야 각 과목에 대해서 합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마치 100점에서 60점 넘기는 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 이 60점 넘는 사람이 각 과목당 1차 시험을 이미 합격하고 온 상태라 하더라도 거의 뭐 30%도 안 돼요. 30%도 안, 거의 20%. 그 해 난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거의 합격을 잘 못한다. 그 정도로 어렵다. 왜냐하면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풀이 과정 전부와 그리고 거기에 뭐 어떠한 뭐 제도가 뭐 들어간다. 이러한 것들을 서술형으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세법이나 이제 원가회계 같은 경우는 원가회계나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모든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되고 그 풀이 과정 하나하나에 다 채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틀리게 되면 이제 뒤가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감점이 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부분 합격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 합격제는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예를 들면 5과목 중에서 3과목만 붙었다. 3과목만 붙었다고 하면은 그 3과목을 일단 합격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부분은 합격해주는 걸로 인정한다. 그럼 나머지는 언제 합격해야 된다? 바로 내년에 합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는 그런 합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합격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제1차 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 시험 합격 연도에 실시된 제2차 시험 과목의 60%를 이상 득점한 경우 다음 해에 2차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 과목을 면제한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준다는 거죠.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래서 올해 내가 1차를 합격했어. 그러면은 그 5과목 중에서 3과목만 합격했으면은 그 내년에는 일단 내가 1차 시험을 작년에 합격해놨으니까 응시 권한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3과목이 붙었으니까 이 3과목은 올해에서 면제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나는 2과목만 보면 된다. 2과목만 합격하면 된다. 올해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2010년도 2차 시험에 세법과 재무관리가 61점, 60점으로 해서 합격이 되어 있죠. 그런데 회계감사와 원가회계와 재무회계는 60점 미만이죠. 60점 미만이기 때문에 과락으로 불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그 내년도 시험에는 이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이렇게 3과목만 응시를 해서 시험을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공인회계사 시험을 볼 때는 이제 어떠한 과목들을 어떻게 볼지 이 시험을 계획을 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5과목 붙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5과목 중에서 나는 이번에 3과목만 붙고 내년에 2과목만 붙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올해 1차 봤으니까 이제 1차가 2월이고 1차 시험이 2월에 있어요. 1차 시험이 2월 주로 2월 말에 있고 그리고 2차 시험이 6월 말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4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4개월 동안 5과목을 전부 다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4개월 동안 예를 들면 2과목을 합격해놔야겠다 라고 해서 2과목만 열심히 공부해서 2과목만 합격하고, 그리고 그 내년 2차 시험이 있는 거죠. 내년 2차 시험까지 내년 2차 시험에 이제 12개월이 있으니까 이 12개월 동안 3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한 과목, 4과목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2과목 공부했는데 한 과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3과목 공부했는데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공부 플랜을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이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길고 또 과목 자체가 어렵고 과락제도가 있고 또 유예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공인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쉽게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한 번에 그냥 다 떨어지면은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말겠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한두 과목씩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희망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다른 것도 못하고 굉장히 쭉 늘어져서 고시를 5년 이상, 5년, 6년, 7년, 10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들까지도 있는 시험이 이 공인회계사 시험이고,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시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세무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되겠고요. 세무사의 역할에는 이제 세무사법 제2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업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무사의 역할은 이제 꼭 세무사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이제 일부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무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기장대행이나 재무상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장대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영업자들이나 일반 기업이나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여러 거래들이 있었으면 그 거래를 장부에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그 장부에 옮긴 것을 이제 세무 처리를 하는 그 세무기장이 있어요. 세무장부를 또 따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장부를 대신 기록해 줄 수 있다. 왜? 일반 경영자들이나 일반 자영업자들은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한 전문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세금 신고하는 거죠. 신고 업무를 작성해서 대리해 줄 수 있다. 세 번째, 세무 상담 및 자문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상담하고 자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대리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어떠한 자영업자가 갑자기 가산세를 맞았다고 해보죠. 그래서 세금을 나는 1억을 냈는데 알고 보니 세무서에서는 2억을 내야 된다 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자영업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억울한 것을 이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제를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세청하고 세법으로 겨룰 수가 없잖아요. 그 일반 자영업자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무사가 그 청구나 그러한 구제 제도에서 그런 소송 같은 경우에서 대리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 진술 대리 역시 이제 비슷한 개념인 거죠. 국세청이나 세무관서에서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당연히 경영자들은 잘 모르죠. 일반적인 직원이나 경영자들은 모른다. 누가 아나? 안다? 세무사들은 그 세법이나 세무회계 절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 외에도 개별 공시지가도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이 공시지가가 뭐 시가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공시지가 자체가 잘못됐다. 뭐 라는 그러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뭐 조세 신고 서류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고용 산재 보험 관련 업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치 평가 업무도 비상장 주식에 한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 후견인 업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매우 어리다. 아직 너무 어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후견인 업무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무사의 업무 범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무사의 응시 자격은 공인회계사와 사실상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시행일 기준 결격되지 않는 자라고 해서 사실상 공인회계사 시험과 유사한 그러한 응시 자격을 갖고 있고요. 역시 직전 연도 1차 시험 합격자는 당해년도 2차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차 시험을 2년 동안 볼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CPA 시험과 달리 공인회계사 시험과 달리 어떻다? 부분 합격 제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분 합격 제도가 없다라는 건 무엇이죠? 2차에서 모든 과목이 한 번에 다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차에서 내가 올해 예를 들면은 하나만 붙었다. 한 과목만 붙은 상태다. 그렇게 끝나면은 다음 연도에 세 과목을 다 붙는 게 아니라 세 과목만 붙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네 과목을 전부 다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는 재정학이라고 해서 이 재정학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재정학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파생된 경제학 심화 이론 중에 하나예요. 경제학의 한 심화 이론인데 이 재정학 이라는 특이한 시험 과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법학 개론, 그리고 회계학 개론, 그리고 상법, 민법, 행소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법 과목을 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경영학과나 회계학과, 회계세무학과를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재정학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다른 것들은 이미 다 배웠거든요. 세법학이나 뭐 회계학이나 또 상법, 민법, 행소법 중에서는 상법 정도는 아마 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강을 하죠. 하기 때문에 좀 익숙하다. 그런데 재정학 같은 경우는 경제학 분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영학과나 회계학과 학생들이 접하기가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재정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원이나 이러한 이제 외부의 기관의 도움을 외부에서 이제 새로 배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재정학이 특히 우리 회계학을 공부했던 학생들이 가장 생소해하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이 과목이 좀 당락을 좀 결정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는 회계학 1부, 2부에서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를 보고요. 그리고 세법학 1부라고 해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이 있고 세법학 2부에서는 이제 그 부가세법을 비롯한 이제 세부 다른 법률들을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시험도 있는데 1차에서 영어 시험도 있는데 영어 시험은 역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차에서는 어떻게 다 붙어야 된다 그랬죠? 한 번에 다 붙어야 되고 그리고 역시 2차 시험은 필기 시험이에요. 필기 주관식 필기 시험. 그래서 서술형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회계학 같은 경우는 그냥 공식을 쓰면 되지만 공식이나 이제 풀이 과정을 쓰면 되겠지만 이 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푸는 방법이 있어요. 또 그 쓰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뭐 법률 조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쓰고 그것이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것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쓰고 그래서 본인의 판단을 쓰고 뭐 이러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시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회계사 시험보다 세무사 시험이 2차 시험에 한해서는 훨씬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도 일부 동의하는 바고요. 그래서 이 세무사 시험도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사 역시 이렇게 영어 대체를 할 수 있죠. 영어 대체를 할 수 있고 대부분 이제 거의 기준은 회계사와 동일해요. 그래서 토익 700점을 주로 많은 학생들이 영어 대체 과목으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은 앞에서도 봤듯이 이러한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1교시 80분, 2교시 80분 이렇게 1차 시험 객관식으로 보고 2차 시험에는 각 과목별 90분씩 보는 거죠. 그래서 90분씩 총 360분이죠. 360분. 그래서 6시간 동안 하루 종일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힘든 시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어느 정도 실무 경험을 쌓은 뒤에 취직보다는 이제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무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세무 대리하는 업무잖아요. 대리하기 때문에 어디에 취직해서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영업을 통해서 많은 고객을 끌어오는 것이 이 세무사의 가장 주된 수입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무사 같은 경우는 개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제일 많고, 그리고 또 대형 세무법인이 있어요. 대형 세무법인에 취직을 해서 이제 그 직원 세무사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고 여러 방면이 있다. 근데 세무사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업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은 뭐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미국 공인회계사는 우리가 간단하게 USCP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국 공인회계사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자격증은 아니에요. 그래서 USCPA를 따온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회계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USCPA는 기본적으로 국제 자격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뭐 영국, EU, 일본에서도 전부 다 어느 정도 공인된 공신력 있는 자격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의미가 있어서 이제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이 미국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한국 공인회계사에 비해서 난이도는 훨씬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훨씬 낮은 난이도다. 그래서 생각보다 따기가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은 아니에요. 물론 공인회계사에 비교했을 때 그런 거고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미국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편해요. 한국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시험 있죠. 1년에 한 번 어느 날 딱 시험을 한 번에 모아서 보는데, 이 미국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아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이그제미네이션 윈도우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총 8달 중에 아무 날이나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응시 기간 중 첫 2개월 중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과목은 내가 보고 싶은 과목을 그냥 선택해서 가서 그냥 보고 오면 된다. 그리고 또 동시에 두 과목을 한 번에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동일 과목을 동일 기간 내에 응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에 예를 들면 뭐 회계 과목을 봤다. 근데 2월에 또 회계 과목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에 회계 과목 보고 2월에 뭐 감사 과목 보고 이럴 수는 있다. 이렇게 그냥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지 가서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300여 개의 테스트 센터에서 응시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미국 자격증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테스트 센터가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뭐 국제적으로 몇몇 군데가 있긴 한데 한국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테스트 센터는 괌에 있어요. 괌. 그래서 실제로 이 USCPA를 보기 위해서 괌에 가서 시험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USCPA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별로 조금씩 그게 다르거든요. 주별로
응시 권한이 다르고 응시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USCPA를 준비하신다면은 각 주별 응시 요건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괌에서 테스트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공인회계사를 보러 실제로 괌에 뭐 4박 5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SCPA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좀 다소 많이 드는 그러한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시험 날짜에 가장 가까운 날짜에 배정을 해줘서 그곳에 가서 시험을 그냥 보고 오면 되는 건데 USCPA 같은 경우는 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플라이트 피가 들죠. 비행 요금이 들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숙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역시 또 호텔 요금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CPA는 그러면 어떤 과목들이 있느냐?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이라고 해서 재무회계 관련된 과목과 그리고 Auditing and Attestation 이라고 해서 회계 감사와 관련된 과목 그리고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연방 세법 그리고 상법 이제 규칙이나 이제 법규에 관한 그런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 앤 컨셉트라고 해서 경영학, 경제학, 원가 관리와 같은 이제 경영 전반에 관한 지식 이렇게 네 가지를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 그냥 거기를 가면은 테스트 컴퓨터에서 그냥 문제 은행에서 자동으로 뽑아줘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는 시험하고 내 바로 옆에서 보는 사람의 시험이 달라요. 왜? 문제은행에서 랜덤하게 출제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문제 형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크게 세 가지 형식이 있다. 첫 번째는 멀티플 초이스라고 해서 객관식, 다지선다. 객관식으로 보는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태스크 베이스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실무와 관련된 어떤 문서나 서류의 일부를 주고 그것을 통해서 유출을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러한 문제 형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BEC 과목에서 에세이형이 있어요. BEC 과목은 에세이 문제가 있는데 서술형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제는 영어로 나오죠. 당연히 영어로 나오고 서술형도 영어로 작성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미국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이제 회계를 공부해야 된다는 그러한 언어적 장벽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어로 봐야 된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 자체는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학부 수준에서 배웠던 그러한 회계 지식 수준으로도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제 그 문제들을 빠른 시간 안에 영어로 풀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언어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세이 역시 영어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이 에세이 이제 장문의 어떤 답안을 영어로 쓴다라는 것부터 이제 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미국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식 영어를 또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그냥 어색하면 아무리 잘 썼더라도 감점을 시켜버린다.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에세이 부분을 그냥 아예 거의 버리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세이 점수는 그냥 기본적으로 써서 그냥 아주 기본되기만 쓰고 그냥 거의 날린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그냥 전부 다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과목에서 75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한 과목을 합격하면 18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첫 과목에 재무회계를 붙었다 그러면 18개월 이내에 나머지 과목을 전부 다 합격을 하면 USCPA 자격증이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이 USCP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부여된다고 해서 이제 그게 인증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격증만 나올 뿐이지 인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무 경력이 있어야 돼요. 실무 경력. 그래서 그 실무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7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그러니까 7년 이내 안에 2년 최소 2년 이상의 어떤 실무 경력의 증명서를 이 AICPA 측에 제출을 해줘야 이 자격증이 그때부터 이제 인증이 된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좀 특이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미국 공인회계사도 이제 굉장히 많이 보는 시험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인정 많이 해주고, 그리고 회계법인에서도 USCPA를 따로 뽑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 감사 업무나 해외 컨설팅 업무에 있어서는 이제 또 이 USCPA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이 USCPA는 또 많은 곳에서 이제 또 수요가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회계 관련 국가 전문 자격증에 대해서 봤었죠. 전문 자격증에 대해서 봤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런 업무를 너네만 할 수 있다, 이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계 관련 국가 공인 또는 국가 기술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계 관련 국가 공인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주최하는 것이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에요. 민간. 일단 기본적으로는 민간이다. 민간 기관에서 주최를 하는데, 근데 그 민간 기관이 주최하는 주관하는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인정을 해준다. 이러한 개념의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국가 공인 자격증이라고 해서 물론 뭐 민간 인증 자격증보다 뭐 더 낫다, 뭐 난이도가 더 높다, 또 실무에서 더 인정해준다, 필드에서 더 인정해준다, 꼭 반드시 이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어떠한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이제 국가에서 인증해준다 뿐이지 정말 실무에서 인정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공인회계사와 이제 세무사가 아닌 세무 또는 회계에 전문된 자격증 중에서 그 다음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이 전산세무, 전산회계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이제 회계 담당자, 회계 쪽으로 재무팀이나 회계팀으로 취직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졸업 취준생들이 이 전산세무나 전산회계 자격증은 거의 뭐 필수적으로 딴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 실무에서도 인정해주는 그러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크게 전산세무 1급, 2급 그리고 전산회계 1급, 2급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세무나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른 자격증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물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그냥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전산세무 1급은 대학 상급 수준의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지식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의 지식이어야 된다? 기업의 세무 담당 책임자 수준의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산세무 2급은 역시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인데 대학 중급 수준 정도예요. 조금 더 쉬운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준은 세무회계 관리자 수준이다. 책임자가 아니라 관리자 수준으로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러한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회계 원리, 그리고 원가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무회계가 아니라 회계 원리다. 회계 원리 좀 낮은 수준의 회계를 보는 거죠. 그리고 전산회계 2급은 회계 원리만 본다. 원가회계나 세무 같은 경우는
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보조적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산 세무부터 전산 회계까지 이러한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이 난이도는 전산 세무 1급은 굉장히 높은 난이도를 자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에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그리고 실무에는 재무 원가회계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원천세라고 해서 이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거죠. 그 원천세제, 그리고 법인세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론과 실무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론은 말 그대로 이러한 회계적인 지식이 있는지, 이론적인 그러한 문제를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자료를 주고, 그리고 그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이 자료에 대한 정답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채점해주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전산세무 2급 같은 경우도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전산세무 2급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제외가 돼요. 왜냐면 법인세는 또 굉장히 어렵죠. 법인세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이고, 이것을 또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산세무 2급에서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전산회계 1급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이고, 그 아래에 실무를 보면은 실무는 기초정보의 등록 및 수정, 거래자료 입력, 부가가치세 입력자료 재정부 조회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회계 업무 처리를 하는 수준까지만, 회계 업무 처리하는 수준까지만 하고, 플러스 전산회계 1급에서는 무엇까지? 부가가치세까지만 본다. 부가가치세까지는 우리가 실무에서 조금 다루게 되고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이론에서는 이제 회계 원리만 본다는 거죠. 이론 시험이 굉장히 쉽다, 간단한 이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정보의 등록, 수정, 거래자료 입력, 입력자료 및 재정부 조회와 같이 이제 기본적인 회계 업무만 가능한 그러한 실무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비율은 실무 비중이 굉장히 높죠. 70대 30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나 문제 난이도가 이제 전산 세무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전산 세무에 훨씬 더 많은 제한 시간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산 세무나 전산 회계라고 하는 이 자격증은 우리가 그냥 국가 공인 자격증, 회계 관련 국가 공인 자격증 중에서는 가장 실무적으로 인정해주고 난이도도 비교적 높은 자격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는 우리가 전산회계, 전산세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다루는 그러한 자격증을 봤었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론에 특화된 자격증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이론에 특화된 자격증이 바로 이 세무회계 1급, 2급, 3급 자격증이 있는데요. 보면은 세무회계 1급 자격증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인데 100% 주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무회계 2급은 역시 필기시험인데 객관식과 주관식이 혼합되어 있다. 그리고 세무회계 3급은 100%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로 다루는 게 아니죠. 이론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시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무회계 1급은 4년제 대학교 수준의 고급 이론이죠. 세무회계 고급 이론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정도의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세무회계 처리 능력이 있느냐, 세무회계의 방법을 아느냐를 물어본다라는 거죠. 물론 이론적으로 물어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무회계 2급은 전문대학 수준의 세무회계 중급 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세무회계 3급은 상업계 고등학교 수준의 세무회계 초급 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전산세무와는 좀 다르게 어디에
법인이 중점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자격증이에요. 물론 앞에 있는 자격증도 취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앞에 있는 거에서는 우리가 법인세를 다루는 거는 전산세무 1급만 다뤘었죠. 전산세무 1급만 실제 법인세를 실무적으로 다루는 능력을 측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전산세무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까지 이론적으로 다뤘지만, 그 중에서도 세무회계에 조금 더 특화해서 훨씬 더 깊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그러한 이론적인 전문성을 부여해주는 자격증이 세무회계 1, 2, 3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무회계 1, 2, 3급을 보면은 이론시험에서 법인세법과 부가세법, 그리고 2부에는 뭐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등 이제 여러 시험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전부 다 100% 주관식으로 출제된다. 굉장히 어렵겠죠. 듣기만 해도 어렵죠. 2급은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똑같은데 이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그리고 조특법 굉장히 많이 범위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객관식 25문항, 그리고 주관식 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급에서는 이론 시험이 이제 법인세법, 부가세법, 소득세법, 이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3개의 법률만 보고 객관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제 전산세무나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와 연관된 실무에 특화된 자격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세무회계 자격증은 이론에 굉장히 특화된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 자격시험이라고 해서 지금 앞에서 봤던 거는 주관기관이 다 한국세무사회였죠. 근데 이와 유사하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격증을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FAT와 이제 TAT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FAT나 TAT 역시 이제 전산세무와 전산회계와 비슷하게 필기시험 30%, 실기시험 70%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FAT는 Financial Accounting Technician이라고 해서 재무회계죠. 회계 특화된 그런 기술자인지를 보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AT 1급은 재무회계 기본 과정을 이해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원가관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이제 FAT, 주로 재무회계나 또는 원가관리, 회계 전반에 관한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TAT는 재무회계와 업종별 세무정보관리의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이 자격증은 Tax Accounting Technician이라고 해서 텍스, 세금에 훨씬 더, 세무 업무에 훨씬 더 중점적인 그러한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전산세무와 마찬가지로 난이도는 TAT가 FAT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요. 항상 우리가 회계를 볼 때 세무가 들어가는 순간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자격시험 역시 마찬가지다. TAT가 FAT보다 높다. 전산세무가 전산회계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론과 실무는 일단 70대 30대 70으로 분배가 되어 있죠. 시험 전체적인 방식은 전산세무, 전산회계 시험과 거의 유사하다. 시험 과목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FAT 1급은 재무회계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FAT 2급은 재무회계만 하고, TAT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세무회계, 이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법인세, 소득세 등등등등 여러 세법도, 세무회계의 문제도 이론에 포함이 되고, 그 외에 실무에서도 단순히 회계 정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나 원천징수, 법인세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TAT 2급 역시 이론은 재무회계와 세무회계가 되겠고, 실무에서 조금 몇 가지가 이제 빠지게 되겠죠. 이 TAT 1급이 이 중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어려운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경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 재경관리사라는 거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재경 분야에 어느 정도 이론적인 지식이 있다. 이 회계 분야에 이론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그러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은 3일회계법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회계법인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재경관리사와 회계관리 1급, 회계관리 2급 이렇게 시험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경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회계 및 세무 이론의 실무 능력을 겸비한 재경 전문가임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경관리사에는 크게 세 과목을 보는데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세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고요. 회계관리 1급, 2급을 보게 되면 이제 회계관리 1급은 역시 원가관리회계를 제외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만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회계관리 2급은 회계원리 한 과목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따는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 취직을 한다면은 재경관리사 정도는 다 따고 취업 전선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여러 학생들을 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많이 들어본 자격증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외에도 이제 ERP나 이러한 이제 좀 특이한 자격증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ERP 정보관리사 중에서 이 회계 분야, 회계에 대한 회계 전문성 있는 이제 ERP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그러한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은 한국생산성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주최를 하고요. 보면은 둘 다 필기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급과 2급 모두. 그래서 1급은 ERP 정보 관리를 담당할 사원이라는 전자에 부여되는 직무인 회계관리에 필요한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이론적 지식과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보관리사 회계 2급에서는 실무를 담당할 일반 정보 관리가 아니라 실무, 그냥 ERP를 다루는 거죠. 그냥 ERP를 다루는 사원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회계 관리나 재무회계의 이론적 그냥 간단한 이거보다 좀 더 쉬운 내용을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기 모두 4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 과목은 이제 ERP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어떠한 내용 그리고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세 과목을 모두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기에서는 ERP 프로세스 실제로 이렇게 재무나 세무나 이제 관리회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그리고 ERP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직접 ERP를 다뤄보는 이러한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급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만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ERP 프로세스는 역시 관리를 제외하고 재무하고 세무회계만 보게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 그리고 문항수 역시도 조금씩 다르죠. 1급이 32문항, 25문항, 그리고 2급은 20문항, 20문항으로 되어 있고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에요. 컴퓨터에서 자료가 주고 그 컴퓨터에서 자료를 처리해서 내가 객관식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필기시험이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회계운용사라는 자격증도 있어요. 전산회계운용사는 대한상공회의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제인을 대표하는 가장 큰 그러한 단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도 이제 전산회계운용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회계운용사는 역시 1급, 2급, 3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전산회계다 보니까 필기시험과 컴퓨터 실기시험을 같이 동시에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에서 보면은 1급은 역시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그리고 회계 시스템의 운용이라고 해서 이제 전산회계 관련 전문된 이제 실제 실기 시험이 있고요. 2급에서는 무엇이 빠진다? 세무회계가 빠지죠. 세무회계가. 그래서
이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세무 업무보다는 좀 회계 업무에 중점된 그러한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가 빠지고 3급에서는 회계, 재무회계 중에서도 회계 원리만 남아있죠. 그래서 필기시험에 줄어드는 1급, 2급, 3급에 있어서 필기시험, 이론시험에서 좀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민간 인증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인증 자격증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관에서 이 사람의 자격을 인정해준다라는 그러한 자격증도 있으니까 이러한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이제 회계 관련 능력을 인증하는 자격증으로는 이제 기업회계 1, 2, 3급이 있습니다. 이 기업회계 1, 2, 3급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세무회계 1, 2, 3급과 사실상 유사한데 세무회계 1, 2, 3급은 국가공인 자격증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 기업회계 1, 2, 3급은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직 안 되어 있다. 아직 민간인증 자격증이라는 거. 하지만 이 기업회계 자격증도 기본적으로 세무회계 자격증에 대비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력 있고 이제 공신력 있고 난이도도 쉽지 않아요. 난이도도 쉽지 않은 자격증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1급은 재무회계 원가회계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대기업 회계 관리 책임자 정도의 수준의 회계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업회계 2급은 재무회계 원가회계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이제 관리회계가 빠졌죠. 원가회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체의 회계 실무자죠. 회계 실무자 실제 회계 실무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회계 3급에서는 그냥 일반 기업체의 회계관리 담당자다. 그래서 회계관리 담당자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그래서 역시 기업회계 1급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관리 책임자 수준의 능력을 평가한다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시험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회계는 특이하게 세무보다 앞에 있는 것들은 세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세무는 빠지고 주로 회계, 재무회계나 원가회계에 집중된 그러한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시험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재무회계를 하는데 1급 같은 경우는 IFRS를 기준으로 해요. 근데 2급이나 3급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K갭으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소기업을 보기 때문인 거죠. 중소기업이나 일반 기업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이나 상장기업과 같이 IFRS를 쓰는 기업의 전문가는 이제 1급을 최소한 취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급이 있으면은 IFRS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구나. 플러스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조금 이제 간소화시키는 그런 회계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본다. 이론 시험에서는 이러한 시험을 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급에서는 또 관리 회계가 있죠. 단순히 원가 회계가 아니라 관리 회계를 포함한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이 물건의 원가가 얼마고 그래서 뭐 이득이 얼마고 이거지만 제 관리 회계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 회사가 회계적 차원에서 좀 더 이윤을 더 창출하고 또 성과 평가를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좀 더 폭넓은 분야까지 2부에서 더 시험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IRF 관리사라고 그리고 재무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사실 이 재무관리사는 이제 회계 전문 자격증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운데 이 IFRS 관리사는 굉장히 회계에 특화된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관은 한국 CFO 협회에서 하고요. IFRS 관리사 역시 이제 필기시험 10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RS 관리사는 당연히 IFRS는 상장기업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 상장기업 회계팀에서 IFRS 회계 업무를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회계 전문가를 회계 전문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딸린 그 하위로는 이제 재무관리사가 있는데 이 재무관리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기업의 재무를 관리한다. 그래서 회계에 특화된
우리가 어떠한 이제 IFRS 회계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재무의 흐름, 뭐 외환이라든지 뭐 무역이라든지 이러한 전체적인 재무적인 그러한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이 재무관리사 1급, 2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FRS 관리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급 회계를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재무관리사는 이제 금융 쪽에 특화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IFRS 관리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것보다는 오직 중급 회계만 보고 이제 중급 회계에 대한 육신문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중급 회계에 집중된 그러한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IFRS 관리사가 요즘 또 굉장히 좀 올라오는 조금 핫해지는 그러한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회계 관련 시험이나 어떠한 자격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계 관련해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공무원 시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도 역시 직급이 있죠. 행정고시 5급 공무원이라고 하죠. 행정고시의 행정재경직에서 2차 시험 선택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회계학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고시에서도 이제 회계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또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7급 공무원에서도 이제 재경직의 행정에서는 또 역시 회계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세무직이 있어요. 국세청에 근무하는 세무직이 있는 국세청이나 또 이제 지방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세무직에서 역시 세법과 회계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감사원에 근무하는 이제 감사직이 있어요. 그 감사직 역시 이제 회계학과 경영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급 공무원에서는 이제 거의 유사하죠.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그래서 세무나 관세직에서도 이제 관세법 개론과 회계 원리를 이제 시험 과목으로 두고 있고요. 감사직에서도 역시 회계 원리와 원가 회계를 이제 9급 공무원 시험 과목 중에 일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제 회계학을 공부하신 다음에 공무원 쪽에 특히 세무직이나 이런 재경직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타 학과에서 지원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을 갖고 좀 더 앞서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회계학 과목이 포함된 자격증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감정평가사가 있어요. 이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사실 이제 회계 전공에서 탑3의 자격증을 뽑으라고 하면 이제 회계사, 공인회계사, 그리고 세무사, 그리고 감정평가사라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감정평가사가 바로 우리가 회계에서 많이 배우는 공정가치를 측정해주는 그러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이 감정평가사가 토지가 얼마다, 장부상은 얼마지만 실제로 현재 이것의 공정가치, 시장 가치는 이 정도다. 실제 가치를 이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인증해주는 그러한 전문 자격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도 이제 회계학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러한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이제 회계학과 나오셔서 이제 현역 감정평가사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소득 직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계 기준이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이제 공정가치 회계로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원가주의 회계라고 해서 얼마에 사왔는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얼마가 들었는지가 중요했다면 요즘 회계 처리 자체가 그게 실질적인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 내재적인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지가 더 중요해지는, 또 그것을 회계적으로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사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제 회계가 그냥 포함된 자격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관심 있으시면 유의 깊게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리고 또 이제 주택관리사 역시 이제 회계학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관리사가 대표적으로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 님들이 대체적으로 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뭐 편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많이 이제 떠오르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이에요. 이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자격증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국가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영지도사는 이제 경영 전반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지식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회계학과 세법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계리사도 있어요. 보험 계리사. 이 보험 계리사는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보험에 있어서 이제 수학적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 보험사가 보험료를 얼마를 책정을 해야 되는지, 얼마를 책정해야 합리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지를 이제 모형을 짜서 그러한 수식을 짜서 계산을 해주는 그 보험 계리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 계리사는 1차 선택 과목에 회계학이 있지만 사실 회계학은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고 보험 계리사 같은 경우는 보험 수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수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또 보험 계리사 앞으로 전망 좋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 계리사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수학 잘하시는 학생이 있다면은 수학을 좋아한다면은 보험 계리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중개사 역시 이제 회계 시험을 봐야 하고요. 그리고 손해사정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죠. 손해사정사는 이제 보험사에서 일하는 그런 이제 손해사정사인데 이제 뭐 어디 사고가 난다거나 화재가 난다거나 이럴 때 직접 가서 이 손해가 얼마짜리 사고인지를 이제 판단해서 이제 금액을 매기고 보험료를 산정하는 그러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사정사 역시 1차 시험에 회계학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관세사도 있죠. 관세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무역이 좀 많이 자율화되다 보니까 이제 관세사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긴 했죠. 과거에 비해서. 하지만 관세사 역시 아직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관세사 시험 역시 이제 관세와 관련된 시험을 주로 보는데 1차 시험에 이제 회계학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봤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 전문 자격, 두 번째는 국가 공인 자격,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 인증 자격, 그리고 기타 또 공무원이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분야의 자격증 중에서 이제 회계와 세무 학문을 다루는 그러한 자격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죠. 사실 회계나 세무를 배우면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그러면 어떤 것부터 무엇부터 취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사견을 좀 드리는 부분을 좀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국가 전문 자격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있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시험이 이론 관련 필기 시험이 중점인데 난이도가 4을 넘어서 최상 수준이죠. 최상 수준. 그래서 수험 기간도 3년에서 5년, 2년에서 4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시험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선택을 하시려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이 장기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그런 의지와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만 도전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한다고 해서 정말 몇 년을 계속 시험만 보는,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아무 경력도 못 쌓고 아무런 자격증도 못 따고 그냥 계속 나이만 들어가는 거죠. 공부만 하면서
그렇다고 뭐 많이 놀지도 못하죠. 공부한다고 놀지도 못하죠.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보기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고신앙인이라고 하죠.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 단 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딴다면은 그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는 반드시 돌아오는, 엄청나게 크게 돌아오는 그런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AICPA 역시 그러니까 USCPA죠. 미국 회계사 역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축에 속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인회계사에 비해서 쉽다는 거지 그 자체가 쉽진 않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언어의 장벽도 있고, 그리고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지만 이제 그 실무와 연계된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숫자도 굉장히 많고 문서도 이제 한 페이지, 그냥 종이 한 페이지가 종이 한 페이지가 전부가 다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뭐 낮은 시험은 아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 정도 되고요. 근데 이 AICPA 같은 경우는, 미국 회계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게 되면 이제 전산세무와 세무회계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IFO 관리사 역시 이제 중급회계, 범위는 좀 좁긴 하지만 그 중급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나오기 때문에 범위는 좁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역시 중상 정도 되는 난이도를 가진 그런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세무와 세무회계 그리고 IFO 관리사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은 뭐 그래도 취업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낮은 난이도가 이제 전산회계 자격증이죠. 전산회계 자격증. 그리고 이제 TAT라고 해서 공인회계 전산세무와 대응되는 자격증이죠. 이 전산세무와 대응되지만 전산세무보다 좀 난이도가 낮아요. TAT는. 그래서 전산회계와 TAT가 같은 중정도 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경관리사 역시 한 중정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FAT나 회계관리 같은 자격증은 좀 중하, 비교적 쉬운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RP 정보관리사나 전산회계 운용사는 실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쉬운 자격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를 하로 매겨봤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자격증에서 이제 기업회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무회계보다 조금 난이도가 쉽다. 하지만 이 기업회계도 그렇게 쉬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좀 더 쉽게 느껴지는 과목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자격증에 도전을 하게 된다면은 이 자료를 좀 참고를 하시면은 내가 뭐부터 해야겠다, 이 자격증에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아주 계략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략한 이제 팁을 조금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얘기들인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곱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몇 가지를 선정해 봤습니다. 자격증 공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제대로 공부하기보다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특히 회계세무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다. 내 생각을 쓰는 것보다는 주어진 문제를 원래 있는 이론을 어떻게 적용해서 푸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이론을 그대로 그냥 계속 진도를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이론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을 내가 깊이 생각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면 이렇게 풀 거야, 이런 방향으로 생각할 거야 라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제대로 깊이 공부를 해서 이래독을 천천히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모르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일단 모르는 건 넘어가고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공부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개인적인 좀 성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학생 중에 하나는 공인회계사 공부를 하다가 어떤 한 분야에 꽂혀가지고 공인회계사를 관두고 대학원에 온 학생도 있어요. 왜? 그 분야에 그냥 꽂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냥 파야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고시 공부나 이런 자격증 공부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모르면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여러 번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눈이 쌓이듯이 점점 지식이 쌓여 나가는 거지 내가 판다고 해서 파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다회독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한 빨리 끝내자라는 건데 이 가능한 빨리 끝내자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본인의 능력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런데 다른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면 누구나 다 딸 수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누구나 다. 안 되는 사람은 없다. 뭐 여러 가지 뭐 아무리 환경이 뭐 안 좋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딸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범위도 그렇고 난이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횟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자격증은 가능한 그냥 빨리 몰아쳐서 한 번에 빨리 끝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설계할 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시험이 많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보지 이번에 그냥 떨어지고 이번에는 그냥 시험 삼아 보고 다음에 열심히 해서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시험 하나하나마다 다 응시료도 있고 또 시험 일정도 확인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정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계획한 자격증이 있으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컴팩트하게 바짝 몰아쳐서 공부해서 확 따놓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격증은 많을수록 좋다. 역시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격증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자격증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이나 지식 수준을 판단하지 않아요. 자격증은 그냥 여러분들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 담당자들도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실무에 투입해서 잘할 거라는 기대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딴다라는 의미는 내가 이러한 용어나 이러한 해석들에 익숙하다. 이러한 것들에 익숙하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것을 받았을 때 내가 이것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다라는 그 방법을 알고 그 위치를 안다라는 거. 이 두 가지의 의의가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실력이고 지식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가 않아요. 단 자격증으로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는 건 성실성이라는 거죠. 나는 놀지 않고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했습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격증은 많을수록 좋아요. 어차피 그 자격증 자체가 실력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자격증을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2번과 마찬가지로 한 번 딸 때 몰아쳐서 따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격증을 지금 소개시켜드린 자격증만 해도 10개가 넘는데 그 자격증들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이론과 비슷한 논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것도 그 다른 것도 거기서 조금만 더 변형해서 풀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몰아서 좀 공부 자체를 좀 이렇게 어느 기간 동안에 몰아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좀 효율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4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그리고 AICPI도 마찬가지예요. AICPI 공부도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그냥 함부로 나도 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니까 이런 간단한 생각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인생이 늦춰진 또는 아직도 늦춰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보고 있고 여기저기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선택을 하고 싶다면은 사전에 많은 준비와 그런 마음가짐을 단단히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시험이 많으니까 하나씩 천천히 공부하자인데, 이것은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컴팩트하게 준비하자라는 그것과 조금 배치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험을 준비할 때는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도장 깨듯이 하나씩 깨부숴 나가는 그러한 개념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같은 이론을 공부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실무 자격증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각각이 다 달라요. 물론 전체적인 흐름은 같지만 각각이 세부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공부했던 건가 이 시험에서 공부했던 건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몰아서 하되, 한 기간 동안 몰아서 하되 단 하나씩 깨면서 이 도장 깨고 이렇게 하나씩 깨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실무 경험은 필수다. 그러니까 자격증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능력이나 경험이나 실무적인 어떠한 바로 투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만으로 내가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취업이 어렵다. 그래서 인턴이라든지 또는 사무직 알바들이 있어요.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단기직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그쪽에서 내 자격증 지식을 적용해서 그쪽에서 한번 시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에서 배웠던 이론을 실무에 이제 옮겨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들이 있고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강력하고 탄탄한 그런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자격증에 몇 줄 더 적는다고 잉크 조금 더 쓴다고 해서 그 자격증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다. 자격증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격증 딴 것을 어떻게 적용해봤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묻어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실무 경험을 반드시 해보고 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내공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는 본인이 가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알아본다가 아니라 주변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을 통해서나 또는 친구를 통해서나 아는 선배를 통해서나 이렇게 항상 꾸준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내가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언제든 부탁할 수 있고 언제든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자리가 났을 때 그럼 너 한번 해볼래? 라고 바로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먼저 찾아가서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한다든지 사회에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고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회계나 세무 관련된 자격증과 자격증을 이제 자격증에 관한 이제 뭐 개인적인 제 생각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략한 이제 팁을 조금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격증 관련 강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나 또는 좀 더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다 또는 이제 실무에서는 어떤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